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젊은 사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무래도 병이 심각해 보여 먼 곳에 사는 남편의 형을 찾아갔지요. 사실 남편의 형은 이름난 의원일 뿐 아니라 관상쟁이였습니다. 아주버님, 서량예비가 보름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뭐요? 그거 큰일이요. 서둘러 연통이라도 넣지. 왜 이제야 온 것이오? 처음에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영 일어나질 못하네요. 어서 가봅시다. 형은 서둘러 제수와 함께 동생의 집으로 와서 동생의 맥을 살폈습니다. 이 무슨 일인지. 형은 한참 동안 동생의 맥을 살피더니 도무지 병을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만 갸우뚱했지요. 아주버님, 대체 무슨 병이지요? 나도 잘 모르겠소. 그럼 어찌해야 하나요? 의원인 남편의 형도 모르겠다니 제수는 한숨만 푹푹 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런 제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보다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지요. 나는 이만 가보겠소. 가시다니요? 무슨 약이라도 없을까요? 형은 이렇다 할 대꾸도 없이 인사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믿었던 시아주버니마저 아무런 약도 처방해주지 않고 돌아가니 제수는 안달이나 다음날 다시 시아주버니를 찾아갔지요. 아주버님, 서량예비 병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약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아주버니는 찾아온 제수를 보고 한숨만 쉬다 방문을 쾅하고 닫고 나오질 않았지요. 아주버님, 그럼 다른 곳에 가서 약을 사서 쓰겠으니 약방문이라도 내주십시오. 제수가 아무리 울며 불며 애원을 해도 굳게 닫힌 방문은 열리지 않았고 방 안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문 밖에서 울던 제수가 답답하고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아주버님, 그럼 정당한 값을 드릴 테니 약을 파십시오. 그 소리에도 굳게 닫힌 방문이 열리지 않자 제수는 울분에 소리쳤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놈의 의술인지 설레발인지 지금 동생이 죽어가는데 대체 약 처방도 알려주지 않고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이 가문의 인심은 이런 건가요? 그때 제수의 울부짖음 소리에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시아주버니가 방문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장기나 구에다 먹여보시오. 그까짓 거 한마디 일러주기가 그렇게 힘들단 말인가요? 제수가 그 한마디 쏘아붙이고 횡하니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은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고 밖엔 벌써 어둠이 내렸는데 어디 가서 장기를 잡아온단 말인가요? 그때 제수의 머리에 장날마다 잡은 사냥감을 메고 나오는 총각 사냥꾼이 떠올랐지요. 제수는 서둘러 초롱불을 들고 산 넘고 물 건너 수리골로 바쁜 걸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갔을까? 산골짜기에서 혼자 사는 총각 사냥꾼의 너와 집에서 불빛이 새 나오는 것을 보고 긴장이 풀려 그만 찬서를 밟고 미끄러지며 발을 삐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사람 살려주시오. 제수는 사냥꾼 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주시오. 그 소리를 들은 노총각 사냥꾼이 집에서 나와 내려다보니 한 여인이 눈밭에 쓰러져 있질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발을 삔 것 같아요. 이 엄동설안에 큰일 나겠습니다. 어서 업히시지요. 부인을 들쳐업은 총각의 등에 여인의 향기와 온기가 느껴지니 총각은 무언가 불뚝 솟구쳐 올랐고 총각의 목덜미를 깍지 끼고 바위 같은 등에 업힌 부인 역시 남자 냄새를 맡은 지 얼마인가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올 땐 두 사람 다 불덩어리가 되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방 안에서 엉겨서 뒹굴었지요.
땀이 범벅이 돼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고친 부인은 자초지종을 얘기할 겨를도 없이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장기 한 마리만 주시오. 그 말에 총각이 잡아놓은 장기 3마리를 모두 주자 부인은 발을 절며 골짜기를 내려갔지요. 부랴부랴 장기를 고아가지고 방으로 들어오자 맛도 보기 전에 벌써 남편은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이 떠먹여주다 나중엔 제 손으로 퍼먹질 않겠습니까? 이튿날 언제 아팠냐는 듯 남편은 거뜬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런데 오후에 이상한 소문이 산골 마을에 돌았습니다. 수리골 총각 사냥꾼이 밤사이에 상처 하나 없이 죽었다는 것이었지요. 여보, 수리골 사는 사냥꾼 총각이 갑자기 죽었다는구려. 그래요. 왜 놀라지 않으셔요? 사람 운명이 다 정해져 있어 제 명대로 살다 갔는데 뭐가 놀랍겠소. 누군가 죽으면 누구는 살았겠지. 당신이 전에 그 총각을 보고 오래 살 관상이라 하지 않았소? 내가 어찌 다 마치겠소. 그건 그렇고 서량애비는 어떻다 하오? 에휴, 다행히 장기를 고아 먹이고 기운을 차렸다 하네요. 다행이요. 사실 일전에 형이 보니 동생은 병보다 재수의 얼굴에 과부살이 껴있어 죽을 처지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호적에 오른 사람만이 남편인가? 실상은 남편 노릇한 놈도 남편인 것이지. 그 둘 중에 누군가 죽으면 과부가 되는 것이지. 사냥꾼 총각은 그렇게 형의 계교에 다른 이의 수명을 대신하여 저승길로 간 것이죠. 그러기에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랜 병으로 앓은 사람의 여인은 넘보는 것이 아니라고들 했다 합니다. 나른한 한낮의 열기에 만물이 축 늘어져 있는데 어느 양반의 발 옆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양반의 눈길에 개밥그릇이 범상치 않게 보였지요. 그 그릇에는 먹다 남은 개밥이 말라붙고 또 말라붙어 꼬질꼬질했지만 아무리 보아도 보통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양반이 가만히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여남은 고려청자 접시가 아니겠습니까? 강아지 옆으로 서너 걸음 떨어져 초가집 주인인 듯한 꾀죄죄한 노인네가 마당에 고추를 말리고 있었지요. 양반은 얼른 앉았던 자리에 도로앉아 눈길을 돌리고 장죽을 꺼내 물었습니다. 이런 재수가 있나? 이리 귀한 그릇을 알아보지 못하고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다니. 양반은 횡재수가 생긴 것 같아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양반은 시치미를 떼고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장, 오늘은 더위가 대단합니다 그려. 물 한 사발 얻어 마실 수 있겠소이까? 그러시구려. 노인은 일어서서 자박자박 부엌으로 걸어가 물 한 사발을 떠왔지요. 단숨에 물을 마신 양반은 다시 감나무 그늘에 앉아 올 농사가 어떠냐는 둥 이 얘기 저 얘기 시시껄렁하게 노인에게 말을 걸다가 점점 수작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눈빛이 초롱초롱하니 싹이 보입니다 그려. 노인은 대꾸도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지요. 이놈을 잘 훈련시키면 멧돼지 멱을 물고 늘어지겠는데.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던 양반은 노인을 보고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아지 제게 파시오. 후하게 값을 쳐줄 터이니. 그 말에 노인은 정색을 하며 대답했지요. 파는 강아지가 아닙니다요. 노인장, 그러지 마시고 내 열량을 드리리다. 당시 열량이면 개장수에게 팔려가는 가장 좋은 개값이었는데 노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넘어 장터에 가면 강아지 장수들이 널려 있으니 거기 가서 사시오. 양반은 달아올라 가격을 더 올렸지요. 그럼 20냥, 노인이 고개를 젓자 30냥, 40냥, 50냥, 여기 있소이다. 이 강아지 데려갑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선 노인이 50냥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마지못한 듯
말했습니다. 거참, 별 양반 다 보겠네. 그 강아지가 그렇게 갖고 싶으면 데려가시오. 고맙소이다 노인장. 그제야 양반은 활짝 웃으며 강아지를 안고 슬그머니 개밥그릇까지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그 모습을 보며 성을 내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강아지만 팔았지. 밥그릇까지 판 것은 아니외다. 노인이 딱 부러지게 말하며 개밥그릇을 낚아채니 얼굴이 벌개진 양반이 소리쳤지요. 이까지 개밥그릇 띄워서 주지 않고 이까짓이라니 연화문 고려청자 접시는 우리 집 가보요. 양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떠나자 노인은 고개를 돌려 소리쳤습니다. 에야, 낚시밥이 떨어졌다. 그 소리에 며느리가 생글생글 웃으며 다른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나왔지요. 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 노인입니까? 옛날 옛적 성균관 진사인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으나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으며 인품이 월등하게 뛰어났다죠. 그는 글을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농담에도 능통했으니 사람들은 그의 재주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진사 제일과에 급제하여 그 이름이 한양 땅에 널리 알려지니 높은 벼슬아치와 지체 높은 가문에서 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그에게 사랑스런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균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 위에서 멀리 바라보니 주막에 파란 깃발이 푸른 버드나무와 붉은 살구나무 사이에서 은은히 비치었지요. 김생은 봄날의 흥취에 젖어 목이 마를 정도로 술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흰모시 적삼을 전당 잡히고 진주빛이 나는 홍주를 사서 꽃무늬가 그려진 술잔에 따라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신 술이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니 술에 취한 김생이 술집 누각 위에 누워 있는데 꽃향기가 옷에 스미고 대나무 이슬이 얼굴을 적셔왔지요. 잠시 후에 석양이 산마루에 가로 걸치고 새들이 숲속으로 날아들자 하인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하였습니다. 김생이 일어나 말을 타고 길을 나서니 강가에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가 냇가에 드리워져 너울거렸지요. 김생은 흥에 겨워 낮게 시를 읊조려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지었습니다. 동쪽 두렁에 꽃과 버드나무 보이는데 밤생말은 교만스레 가려하지 않네. 아름다운 임은 어느 곳에 있는가. 복사꽃 흐드러지니 임 그리는 마음 끝이 없네. 김생이 시 읊기를 마치고 취한 눈을 반쯤 들어 올리는 순간 한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인의 나이는 겨우 16살 정도 되었는데 사뿐사뿐 걷는 고운 발걸음에 길가의 먼지마저 잃지 않았지요. 허리와 팔다리는 가냘프고 어여뻤으며 몸매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미인은 가다가 멈추는가 하면 동쪽으로 향하다가 서쪽으로 걷기도 하고 기와 조각을 주어 꾀꼬리를 희롱하는가 했더니 버드나무 가지를 붙잡고 우두커니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다가 옥비녀를 풀어 윤이 나는 검은 머릿결을 가볍게 흔들자 푸른 소매는 봄바람에 나부끼고 붉은 치마는 맑은 냇가에 어려 반짝였습니다. 김생은 여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마음이 크게 흔들려 스스로를 억제할 수가 없었지요. 말채찍을 재촉해 달려가 곁눈으로 흘끗흘끗 바라보니 고운 치아와 아름다운 얼굴이 참으로 국색이 아니겠습니까? 김생은 말을 빙빙 돌려 그 주위를 맴돌면서 때로는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뒤를 좇으면서 여인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여인도 처음 보는 사내가 감정을 억제치 못함을 알아채고 부끄러운 나머지 눈썹을 내리깐 채 감히 바라보지를 못하고 걸었습니다. 여자가 점점 멀리 나아가자 김생도 계속 그 뒤를 쫓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이 도착한 곳까지 따라가 보니 마침내 상사동 길가에 있는 몇 칸짜리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생은 어쩔 줄 몰라 그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우두커니 섰는데 마음이 쓸쓸하고 처량해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날은 이미 저물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원통한 마음으로 집으로 되돌아왔으나 멍하니 정신을 잃고 술에 취하거나 바보가 된 듯 하였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 머리를 베개에 얹었으나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일 뿐이었고 아침이 되어 밥상머리에 앉아도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으며 먹더라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고목처럼 초췌해지고 안색은 다 타버린 재처럼 참담해졌지요. 그렇게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 평소 김생을 따르던 막동이란 자가 찾아왔습니다. 도련님처럼 호방하신 분이 이렇게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계시니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으신지요? 김생이 막동의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니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막동은 이야기를 들으며 빙긋이 웃다가 김생의 말이 끝나자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그 뭘 그런 일로 근심을 하십니까? 남의 일이라고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제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 쓸데없이 애를 태우지 마십시오. 정말이냐? 그래, 내가 그럼 무엇부터 하면 되겠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다. 어서 말해다오. 김생이 성급하게 채근하자 막동은 웃음부터 났지만 너무나 진지한 김생의 눈을 보고 정색을 하더니 계책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선 도련님께선 좋은 술과 안주를 마련하셔서 그 집에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멀리 떠나는 벗을 전송하는 사람처럼 그 집주인에게 방 한 칸을 빌리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술자리를 만드셔서 막동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두웠던 김생의 얼굴은 점점 밝아졌지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어젠 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까? 김생은 막동의 계책을 칭찬하며 하인들에게 서둘러 준비를 갖추게 하였습니다. 다음 날 김생은 전에 여인이 들어갔던 집을 찾아갔지요. 계시오? 아무도 안 계시오? 리시오? 김생이 부르는 소리에 집안에서 나온 것은 70은 돼 보이는 노파였지요. 혹 이 집의 주인이시오? 네, 그렇사옵니다. 네, 오랜 벗을 멀리 보내게 되어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하려 하는데 이 집에 남는 방이 하나 있겠소? 방이야 하나 내어드리면 그만이겠지만 어찌 이리 누추한 곳에서 오랜 벗을 환송하시겠습니까? 자리는 중요하지 않소이다. 그저 한가로이 술 한 잔 기울이기만 하면 될 일이요. 노파는 김생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하여 남는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한 대로 막동에게 손님을 정해오라 하였습니다. 막동은 한참 동안 어디를 다녀오는 것처럼 한 후에 나타났지요. 그래, 지금 온다더냐? 도련님, 손님께서는 오늘 많이 취하셔서 내일 오겠다고 하더이다. 김생은 서운한 투로 말했습니다. 서운하구나. 그 사람이 약속을 그르쳐 이 좋은 술을 버리게 생겼으니 이 집 주인을 불러서라도 한 잔 마시는 것이 낫겠다. 막동은 김생의 말에 주인 노파를 방으로 불렀지요. 할머니께서는 편히 앉으소서. 손님을 전송하러 나왔다가 허탕을 쳤지만 좋은 술이 아까우니 주인과 한잔하고 싶어 불렀소이다. 김생은 막동에게 술과 안주를 드리라 하고 노파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이날
김생과 노파는 취하도록 마셨고 마치 친한 벗처럼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김생은 여인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김생은 좋은 술과 안주를 가지고 또 그 집으로 갔지요. 그날도 역시 막동이 손님을 맞이하러 가는 척 집 안으로 오다 가다를 반복하더니 손님 대신 노파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김생이 똑같은 준비를 하고 노파를 청하자 막동의 예상대로 노파는 과연 의심이 든 모양이었죠. 이 북은 어느 집도 손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도령님께선 어찌하여 하필 누추한 저희 집을 골라 사흘씩이나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약속한 손님이 오지 않아 이렇게 된 것뿐 무슨 다른 뜻이 있겠어? 또 할머니와 더불어 술을 나누는 것은 손님과 주인 사이에 당연한 것이 아니오. 김생은 그렇게 노파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술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김생은 빨간 보자기를 풀어 비단 적삼 하나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할머니를 괴롭히고도 갚을 것이 없어 걱정했는데 이것이라도 제 정성으로 아시고 받아주시오. 노파는 김생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어 걱정이 되어 김생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과부되어 살아온 지 오래지만 이웃 사람조차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혹 도련님께서 소망이 있으시다면 비록 죽는 일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김생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입을 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소? 제가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낭자를 보았습니다. 나이 어린 협기로 뒤를 쫓아왔더니 그 낭자가 들어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소. 그런데 그 낭자를 본 뒤부터 마음이 취한 듯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그 낭자만 생각하니 애끓는 괴로움이 벌써 여러 날이라오. 노파는 김생의 말을 듣고 지피는 사람이 있는지 그 여인을 본 날짜와 여인의 복장을 물었습니다. 도련님께선 제 죽은 동생의 딸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애의 이름은 영영이라 하는데 정말 탐스러운 아이지요. 하지만 뭐란 말이오? 김생은 노파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되었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노파는 김생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지요. 도련님은 그 애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오? 그 애는 회상군의 시녀입니다. 궁중에서 나고 자라 문 밖을 나서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전에 내가 본 날은 어인 나들이었어. 그때는 마침 그의 부모의 제삿날이라 제가 회상군 부인께 청하고 겨우 데려왔었지요. 영영은 자태가 곱고 음률이나 그래도 능통해 회상군께서 첩을 삼으려 하시는데 다만 그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뿐입니다. 김생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였지요.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오. 태어나서 처음 맘에 든 여인을 만날 수조차 없다니. 노파는 실망하여 한탄하는 김생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한참을 김생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뜸 들이지 마시고 말해보시오. 단오가 한 달이 남았으니 그때 다시 작은 제사상을 벌이고 부인에게 영하를 보내주십사고 청하면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김생은 그 말을 듣고 뜰 듯이 기뻐했지요. 할머님 말대로 된다면 인간의 5월 5일은 곧 천상의 칠석이오. 김생과 노파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영영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파와 약속한 날이 되었지요. 김생은 날이 밝기도 전에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일이 어떻게 돼가오? 당체 조바심이나 잠조차 이룰 수 없었어. 노파는 아침도 먹기 전에
달려온 그가 우스웠는지 미소를 머금고 말했지요. 부인께 간절하게 부탁하였더니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회상군께서 영화에 출입을 엄히 금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였지요. 그래 제가 다시 간곡히 부탁하였더니 회상군께서 오늘 출타하실 일이 있으니 그때라면 가능할 것이라 했습니다. 영영이 오긴 오겠지만 진사님 출타 시간을 알 수 없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생은 노파의 말에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지요. 그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을 내다보며 영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의 오시가 다 되어도 나타나는 그림자가 없었지요. 김생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일어서서 부채를 휘둘러 기둥을 치면서 그 노파를 불렀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대문방만 바라보고 있으니 눈이 아프고 근심하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소. 행인들이 가까워졌다가 곧 다른 데로 가니 그때마다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소. 지성이면 감천이라지 않습니까? 조금 마음을 누그려뜨리고 기다려 보시지요. 두 사람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데 먼 데서 신을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생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 발소리는 점점 노파의 집 쪽으로 오고 있어 김생이 창으로 달려가 바라보니 과연 오는 사람은 꿈에도 그리던 영영낭자였습니다. 김생이 기뻐 손뼉을 치는데 마치 어머니를 본 아이처럼 좋아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영영은 문 앞 버드나무에 붉은 말이 메어 있는 것을 보고 안을 살피며 머뭇거리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집안에서 영영을 불렀지요. 빨리 들어오너라. 여기 도련님은 우리 집에서 손님을 전송하러 오신 분이니 걱정할 것 없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늦었느냐? 내가 못 오는 줄 알고 내 부모 제사를 그냥 지냈구나. 어서 들어오기나 하려무나. 영영이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파는 술상을 차려내오더니 김생과 더불어 잔을 들고 서로 권하였지요. 몇 잔 술이 오갔을 즈음 김생은 미소 지으며 영영에게 말했습니다. 낭자도 이리 가까이 앉으시오. 내가 잔을 채우겠소. 그러나 영영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는 얼굴을 들지 않았지요. 내가 깊은 궁중에서 자라 세상살이를 잘 알지 못한다지만 술 권하는 예의조차 모르느냐? 노파가 그렇게 말한 뒤에야 영영은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생이 영영에게 술을 부어주었고 영영은 주저하다가 술잔을 잠깐 입술에 대기만 했지요. 잠시 후 그 노파는 술에 많이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더니 영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많이 취한 것 같구나. 좀 쉬어야겠으니 내가 잠시 도련님을 모시고 있거라. 노파가 자리를 피해주어 김생과 영영만 남았습니다. 3월에 홍화문 앞길에서 서로 본 적이 있는데 낭자는 그때를 기억하겠어? 말은 기억하오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말만 못하오. 아닙니다. 말은 보았으나 사람은 보지 못했을 뿐이옵니다. 낭자는 나를 놀리는구려. 비록 내 얼굴이 파리하고 몸이 말라서 그때와 다르긴 하지만 설마 날 모르겠어? 하기야 낭자는 내가 누구 때문에 일이 된 것인지 알 까닭이 있겠어? 김생은 안타까운 눈으로 영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영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분명 김생을 기억하는 것 같았지요. 하기야 낭자는 내가 아닌데 어찌 이 마음을 알겠어? 도련님은 제가 아닌데 어찌 저의 마음을 아시나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고 영영은 다시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낭자를 한 번 보고 그리워한 지가 이미 달이 지났는데 이제야 만나보게 되다니 참으로 세상이 원망스럽소. 낭자를 그리워하다 병을 얻어 죽을 뻔했던 내 목숨은 오늘을 기다려 겨우 살아남았소. 김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으나
애석하게도 영영은 김생의 말이 끝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지요. 회상군께서 돌아오시면 먼저 저를 찾으십니다. 그만 가야 합니다. 김생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영영의 말에 금방 시무룩해졌습니다. 도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벌써 작별할 때는 다가왔고 다시 만나기는 어려우니 영영이 다시 고개를 돌려 김생을 쳐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안타까운 한숨이 흘러나왔지요. 이달 보름밤에 회상군께서는 밖에서 다른 왕자님들과 달을 감상하신다 합니다. 그날 궁에 무너진 담 쪽으로 오십시오. 도련님께서 오신다면 무너진 담 옆에 작은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곳에서 동쪽으로 가면 작은 방이 있사오니 도련님께선 거기에 계십시오. 영영의 말에 마음을 놓은 김생은 간신히 영영과 작별할 수 있었지요. 김생은 노파의 집에서 나와 멀어져 가는 영영을 보고 저도 모르게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깊고 깊은 저 궁 안에 고운님 갇혀있네. 손을 놓아 작별한 후로 서로 소식 아득하여라. 이 날도 잊지 못해 예쁜 얼굴 알뜰한 사랑. 하루속히 서로 만나 좋은 인연 맺었으면 지난 일을 생각하니 수심은 비가 되고 만남을 고대하니 하루 해가 한 해 같네. 15야 달 밝은 밤 고운님 찾고 지고 달악 올라 달을 보며 그 옛날을 다시 찾네. 김생이 약속한 날짜가 되어가니 과연 회산군의 집 담 한쪽이 무너져 이가 빠진 것처럼 문이 되어 있었지요. 좁고도 깊은 담구멍을 따라 들어가자 이내 조그만 문이 나타났습니다. 조심히 문을 밀어보니 과연 잠겨 있지 않았지요. 김생이 가만히 문을 열고 들어가 동쪽으로 내려가자 영영의 말대로 과연 별실이 나타났습니다. 김생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영이 나를 속이지는 않았구나. 이어서 김생은 별실로 들어가 영영이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이때 밝은 달이 막 솟아오르고 서늘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왔습니다. 계단 위에 묵꽃들은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뜰 앞에 푸른 대나무는 맑고 시원한 소리를 내었지요. 그때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안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생은 영영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김생이 눈을 뜨고 바라보니 영영의 모습이 보였지요. 김생은 어둠 속에서 나와 영영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사랑 김모가 이미 여기에 와 있어. 그 말에 영영이 말했지요. 낭구는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선비입니다. 영영이 즉시 김생의 손을 이끌어 가까이 앉히고 안부를 묻자 김생이 대답했지요. 지금 나는 만번 죽을 고생을 견디고 넘어가는 숨을 겨우 보존하고 있을 뿐이요. 무엇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까? 땅은 가까운데 사람은 멀기 때문 아니겠소. 이렇듯이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지요. 김생이 밝은 달을 쳐다보고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올 때는 이 달이 동쪽 하늘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늘 한가운데 떠 있어. 밤이 절반쯤 지나가 버렸으니 이 시간에 동침을 할 수 없다면 장차 어느 때를 기다리란 말이요? 김생이 즉시 영영의 옷깃을 붙들고 벗기려 하자 영영이 말리면서 말했지요. 도령님, 어찌 저를 뽕나무 밭에서 노는 여자처럼 대하십니까? 별도로 침실이 한 곳 있으니 그곳에서 좋은 밤을 편안히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생은 머리를 흔들면서 거절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법을 어기고 또 죽음을 탐하여 어렵사리 이곳에 왔어. 한 번 오는 것도 이렇듯 힘들었는데 어떻게 또 기다릴 수 있겠어? 무릇 일을 처리할 때는 삼가 만전을 기해야 하오. 만약 당돌하게 멋대로 행동한다면 우리 일만 누설될까 두렵소. 일이 누설되고 안 되고는 오로지 제게 달려 있으니
도령님께서는 공연히 애태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김생의 손을 이끌어 감싸 안고 들어가자 김생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지요. 김생이 두려움에 떨면서 몸을 구부리고 살금살금 걸어가는데 문 안으로 들어갈 때는 깊은 연못을 굽어보는 듯 두려웠으며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딜 때마다 엷은 빙판 위를 걷듯이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영을 따라 굽은 계단을 오르고 회랑을 빙빙 돌아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두세 번 문을 지나서야 커다란 안채에 도달하였지요. 집안의 하인들은 모두 잠이 깊이 들어 뜰과 방은 고요하기만 하였습니다. 영영은 김생을 어떤 방으로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여기에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영영은 그렇게 말하고 즉시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생은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여 자리에 앉거나 눕는 등 안절부절하였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매우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었지요. 이윽고 어떤 사람이 중문으로 달려들어와 아래는 소리가 들렸지요. 나리께서 들어오십니다. 그 소리와 함께 등불이 뜰 가득히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시녀와 하인들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군을 받들어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산군은 술에 취해 뜰 가운데 그대로 눕더니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지요. 이때 영영이 부인의 명을 받들고 와서 아뢰었지요. 차가운 땅바닥에 오래 누워 계시면 풍상이 들까 두려우니 어서 왕자님을 일으켜 안으로 모시랍신다. 영영의 말에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가 싶더니 잠시 후 사람 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불빛도 꺼졌습니다. 이윽고 영영이 오른손으로는 옥등을 잡고 왼손으로는 은병을 붙들고 나와 김생이 숨어있는 방문을 열었지요. 김생은 벽에 붙어서 두 발을 포개고 서 있으면서 속으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영영이 웃으면서 김생에게 말했지요. 도령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제가 위로하고자 따뜻한 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내 영영이 금으로 된 연꽃 모양의 술잔에다 술을 따라 김생에게 권하니 김생이 받아 마셨지요. 영영이 또 한 잔을 권하자 김생이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정에 있지 술에 있지 않소. 김생은 즉시 술을 치우게 하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다른 물건은 없고 오직 붉은 책상 위에는 두보 시인의 시집 한 권이 있었으며 탁상 위에는 줄이 짧은 검은고가 하나 가로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생은 시 두 구를 지어서 불렀지요. 검은고와 책은 맑고 깨끗하여 티끌 하나 없으니 바로 쓸쓸한 방에 앉은 아름다운 여인을 일컫는 것이리. 그러자 영영이 이어서 읊었습니다. 오늘 밤은 어떠한 밤인가? 비단 이불 구슬 자리에 고운님과 마주 앉았네. 이윽고 김생과 영영은 서로 이끌고 함께 잠자리에 들어가 비로소 마음껏 사랑을 나누었지요. 밤이 다 끝나갈 즈음에 새벽 달기 꽃기어 울며 날 밝기를 재촉하고 멀리서 파루를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습니다. 김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가지를 챙겨 입고 탄식하며 다급히 말했지요. 좋은 밤은 괴로울 정도로 짧고 사랑하는 두 마음은 끝이 없는데 장차 어떻게 이별을 하리요? 궁궐 문을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터이니 이 마음을 어떻게 하리요? 영영은 이 말을 듣고 울음을 삼키며 흐느끼더니 고운 손으로 눈물을 흩뿌리면서 말했습니다. 옛부터 얼굴이 예쁜이는 팔자가 사납다 하지 않습니까? 말이 그러하니 비단 미천한 저에게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서 이렇듯 이별하니 죽어서도 이렇듯이 원통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꽃이 시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으니 굳이 날씨가 추워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낭군님께서는 강인한 마음을 가진 남아인데 어찌 소소하게 아녀자를 염려하다가 성정을 해쳐서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낭군께서는 이별한 뒤에는 제 얼굴을 가슴속에 두어 심려치 마시고 천금같이 귀중한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또 학업을 계속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운로에 올라 평생의 소원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옵니다. 이어서 영영은 토끼털로 만든 붓을 뽑고 용꼬리를 새긴 벼루를 연 다음 흰 종이를 펼쳐놓고 칠원율씨를 한 수지어 이별에 붙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워하다가 오늘 만났던 곳 비단에 수놓은 휘장 안에서 손잡고 마주하였네. 등불 앞에선 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하고 베갯머리에선 새벽 종소리에 놀라 일어났네. 은하수는 오작이 흩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니 언제 다시 무산의 비구름 짙어질 것인가? 한번 이별한 뒤 아득히 소식은 알 길 없고 겹겹이 잠긴 궁궐문을 되돌아보기만 하네. 김생은 영영의 시를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즉시 붓을 적셔 화답하였지요. 등불 꺼진 사창에 달이 이은이 견우와 직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이별하네. 좋은 밤에 일각천금만큼 귀하니 두 줄기 이별 눈물에 온갖 한이 사무쳤네. 이제 아름다운 약속마저 쉬할 수 없으니 참으로 호사의 담화로구나. 먼 훗날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한없는 은정에 늙은들 어떠하리. 영영은 김생의 시를 펼쳐놓고 보려고 하였으나 눈물이 글자를 적셔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김생의 시를 거두어 품속에 넣고 묵묵히 말을 못한 채 손을 잡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죠. 이때 새벽 등불은 희미해지면서 동창이 밝아오려 하였습니다. 이에 영영은 김생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무너진 담장 밖에서 전송하였지요. 두 사람이 서로 흐느끼되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니 죽어서 이별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였습니다. 이윽고 김생은 집으로 돌아왔으나 넋을 잃어 물건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들리지 않았지요. 세상의 어떤 일도 염두에 두지 않고 영영에게 오로지 한 통의 편지를 써서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사동의 노파도 이미 세상을 떠나서 다시 편지를 붙일 길마저 없으니 김생은 희망을 잃고 헛되이 몽상에 젖어 있기만 했지요. 그러나 세월은 천년이 흘러가고 광음은 돌연히 바뀌어 온갖 근심 속에서도 3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일에 따라 변하듯 영영에 대한 그리움도 점차 줄어들었지요. 김생은 다시 학업을 일삼아 경전과 서적에 침잠하고 힘써 문장을 닦았습니다. 회나무 꽃이 누렇게 물드는 시기가 되어 김생은 과거 시험장에서 나라 안에 모든 선비들과 함께 대거 시험을 치루었고 마침내 무사람들 가운데서 장원으로 뽑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생의 이름은 널리 빛나 당대에는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지요. 3일 동안의 육아에서 김생은 머리에 개수나무 꽃을 꽂고 손에는 상아로 된 호를 잡았습니다. 앞에서는 2개의 일산이 인도하고 뒤에서는 동자들이 옹위하였으며 좌우에서는 비단 옷을 입은 광대들이 제주를 부리고 악공들은 온갖 소리를 함께 연주하니 길거리를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김생을 마치 천상의 신선인 양 바라보았지요. 김생은 얼큰하게 술에 취한지라 의기가 호탕해져 채찍을 잡고 말 위에 걸터 앉아 수많은 집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가의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높고 긴 담장이 100걸음 정도
빙빙 둘러 있었으며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지요. 섬돌과 뜰은 온갖 꽃과 초목들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희롱하는 나비와 미친 벌들이 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다녔습니다. 김생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니 곁에 있던 누군가가 회산군댁이라고 하였지요.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짓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궁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나오자 구경꾼들이 저자처럼 모여들었죠. 이때 회산군은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으며 궁인들은 이제 막 상복을 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회산군의 부인은 마음 붙일 곳 없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광대들의 재주가 보고 싶었죠. 그래서 시녀들에게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죽부인을 베개 삼아 비단무늬 자리에 놓이게 하였습니다.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질어질하여 깨닫지 못한 듯이 누워 있었지요. 이윽고 광대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면서 온갖 놀이를 다 펼쳐 보였습니다. 궁중 시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구름처럼 아름다운 머릿결을 들이우고 있었는데 주렴을 걷고 보는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지요. 하지만 영영이라고 하는 시녀는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김생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그녀의 생사를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낭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고 안팎을 들락거리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영영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챌까봐 두려워한 것이었지요.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날은 이미 어두워지려고 하였고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고는 놀라서 말했지요. 아이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궁중의 늙은 노비인 장액이라는 자가 달려와 아뢰었지요. 회상군 댁입니다. 김생은 더욱 놀라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장액이 사실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였지요. 이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하게 되었으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지요. 영영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김생은 얼른 편지를 주어서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지요.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 뜯어보니 그 글은 아래와 같았지요. 좋은 인연이 도리어 나쁜 인연이 되었으나 난구는 원망스럽지 않고 하늘만 원망스럽네. 만약 예정이 아직 끊이지 아니하였다면 먼 훗날 황천으로 날 찾아오소서. 하루는 균등하게 12대로 나뉘었으니 어느 날 어느 때인들 님 그리지 않았으리. 언제나 그대를 만날 수 있을까 시름타가 깊은 한 맺힌 채 이 세상을 이별하네. 사랑하는 마음은 버드나무와 꽃처럼 시들어 거울 보면 근심으로 백발만 자란다네. 이제 고운님에게 좋은 일 없으리니 담장머리의 새벽달근 누굴 위해 울 것인가. 이별한 뒤 마지못해 방석에 먼지 털려는데 난군이 앉은 자취 애틋하기도 하구나. 깊고 적막한 궁궐에 소식은 끊어지고 봄비에 지는 꽃은 겹겹으로 닫힌 국문을 가리네. 편지를 보내려 해도 붙이기 어려워 푸른 창가에서 몇 번이나 엄붓을 녹였던 구. 쓸쓸히 이별한 뒤 님 그리워 흘린 눈물 꽃무늬 종이에 방울방울 떨어져 아롱지네. 김생은 편지를 다 읽은 뒤에도 오랫동안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였으며 영영을 그리는 마음은 이전보다 2배나 더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흰기러기는 오래도록 끊기어 편지를 전할 길도 없었죠. 끊어진 검은고 줄은 다시 맬 수가 없고 깨어진 거울은 다시 합칠 수가 없으니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생은 마침내 몸이 비쩍 마르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죠. 두어 달이 지나니 김생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루는 김생의 친구 중에 이정자라고 하는 이가 문병을 왔지요. 정자는 김생이 갑자기 병이 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물었습니다. 평소 건강하기만 하던 자네가 어찌 이리도 하루아침에 병자가 되었단 말인가? 필시 몸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아닌가 싶네. 병들고 지친 김생은 그의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정자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게. 자네의 병은 곧 나을 걸세. 회상군 모인은 내겐 고모가 되는 분이라네. 그분은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으시네. 또 부인이 남편인 회상군을 잃은 후로부터 가상과 보화를 아끼지 아니하고 좋은 일에 보시를 잘하시니 내 자네를 위하여 애써보겠네. 김생은 뜻밖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병든 몸인데도 일어나 정자의 손이 으스러져라 꽉 잡을 정도였습니다. 김생은 신신부탁하며 정자에게 절까지 하였지요. 그러니 정자는 그날로 회산군의 부인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장원 급제한 사람이 문 앞을 지나다가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을 고모님이 시비에게 명하여 사랑으로 데려간 일이 있사옵니까? 있지. 그리고 영영에게 명하여 차를 올리게 한 일이 있사옵니까? 있네. 헌데 그걸 어찌 다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친구로 김모라 하는 이옵니다. 그는 제기가 범인을 지나고 풍도가 속되지 않아 장차 크게 될 인물이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상사병이 들어 문을 닫고 누워서 신음하고 있은지 벌써 두어 달이 되었다 하더이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병하는데 피부가 파리해지고 목숨이 아침 저녁으로 불안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병이 든 이유를 물어보니 영영으로 인함이라 하옵니다. 영영을 김생에게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산군의 부인은 다 듣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내 어찌 영영을 아껴 사람이 죽도록 하겠느냐. 속히 영영을 김생의 집으로 가게 할 터이니 걱정 말거라. 회산군의 부인은 그 말대로 그 즉시 영영을 불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는 김생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니 그 기쁨이야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김생은 기운을 차려 다시 깨어나고 수일 후에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김생은 공명을 사양하고 영영과 더불어 평생을 해로하였다 합니다. 심생은 한양의 이름난 집안 출신입니다. 약관의 나이에 풍채도 좋고 예의범절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한 번은 임금의 나들이 행렬을 구경하러 운종가로 나아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건장한 여자 하인을 곁에 두고 자주색 명주 쓰개치마를 쓴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심생이 쓰개치마를 쓴 여인을 유심히 살펴보니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마음에 급기야 바짝 붙어 뒤를 쫓다 보니 꽁무니를 밟을 정도였습니다. 소매가 서로 스치기도 하였지요. 심생은 잠시도 쓰개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소강통교에 이를 즈음 갑자기 그 앞에서 돌개바람이 불어 자주색 쓰개가 벗겨졌는데 복숭아빛 뺨과 버들잎 눈썹에 연지와 분으로 곱게 화장한 얼굴은 얼핏 보아서도 절세미인이었지요. 그런데 찾아도 쓰개 속에서 어렴풋이 미소년의 외모를 한 심생을 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심생은 여인의 왼편 오른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쓰개가 막 벗겨진 뒤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가 서로 마주쳤지요. 순간 처자는 놀라며 부끄러워 쓰개를 다시 뒤집어 쓰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심생은 여인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곧장 뒤쫓다 보니 소공주동 홍살문 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여인은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생은 뭔가 잃어버린 듯 멍한 상태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 윗집 할멈을 만나 그녀에 대해 세세하게 캐물었지요. 이 집은 전에 역관으로 있다가 은퇴한 분의 집이지요. 그리고 17살 된 딸이 있는데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령님이 아마 그 딸을 보신 듯합니다. 심생이 굳게 닫힌 여인의 집대문을 한참을 바라보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여인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심생은 저녁이 되자 집안 식구에게 거짓말로 꾸며댔습니다. 윤참의 대가들이 오늘 밤 저와 함께 밤을 새우자고 하는군요. 그래, 동무와 밤을 새우는 것도 좋지만 항상 예를 지키고 의로서 친구를 대해야 할 것이다. 네, 아버지. 그렇게 집을 나선 심생은 인정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의 집으로 가 담장을 넘어 들어갔지요. 때는 초승달이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꽃과 나무가 썩아담하게 꾸며져 있었고 등불이 창호지에 비쳐 주변이 퍽 환하였지요. 심생은 벽을 등진 채 처마 밑에 기대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집안 깊은 곳에 위치한 별채의 방 안에는 여종 둘이 있었지요. 여인은 나지막한 소리로 업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린 꾀꼬리 울음소리처럼 낭낭하였고 삼경쯤이 되자 여종은 벌써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참 동안 잠을 못 이룬 채 뒤척이며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문 밖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심생은 잠을 잘 수도 그렇다고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새벽종이 울리고서야 다시 담을 기듯 넘어 나왔지요. 이때부터 심생에게는 이것이 일과가 되어 저물면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20날이 되었어도 단 한 번도 빠뜨리거나 지체한 적이 없었지요. 여인은 저녁에는 소설책을 읽거나 아니면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야 등불을 껐는데 바로 잠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름에 겨워 잠을 못 이루었지요. 67날이 지났을 때는 갑자기 몸이 편치 못하다며 초저녁인데도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손으로 벽을 자주 치면서 긴 한숨에 짧은 탄식이 이어졌지요. 그 소리와 숨결이 창밖에까지 들려왔는데 하루 저녁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20날이 되는 밤 여인은 홀연 대청 뒤로 나와서는 담벼락을 돌아 심생이 앉아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지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심생은 벌떡 일어나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은 소강통교에서 만난 분이 아니세요? 저는 도련님이 찾아오는 걸 안 지가 벌써 20날 밤이랍니다. 저를 붙잡지 마세요. 당신은 제가 한 번만 소리를 질러도 다시는 여길 나가지 못할 거예요. 저를 놓아주면 뒷문을 열고 맞이할게요. 어서 놓아주세요. 심생은 여인의 말을 고지 듣고 뒤로 물러나 기다리기로 하였지요. 여인은 다시 뒤로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 하인을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너무 깜깜해 겁이 나서 그러니 너는 어머니한테 가서 큰 자물쇠 하나를 주시라고 하여 가져오거라. 하인이 윗방 마루로 건너가서 금방
자물쇠를 들고 왔지요. 그런데 여인은 열어주기로 약속한 뒷문에다 자물쇠를 단단하게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등불을 껐는데 잠시 후 방안이 고요하니 잠이 깊이 든 듯하였지만 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심생은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듣고 속은 것에 분통이 일었으나 그나마 여인을 한번 만나본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결국 심생은 자물쇠가 채워진 뒷문 밖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야 돌아갔죠. 그리고 심생은 다음 날에도 가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갔습니다. 뒷방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지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옷이 젖는 걸 마다하지 않았고 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이 깊이 들었고 여인도 등불을 끈 지 꽤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인이 일어나더니 하인을 불러 불을 켜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너희는 오늘 밤 윗방으로 가서 자거라. 두 하인이 방을 나가자 여인은 벽에 걸린 쇳대로 자물쇠를 따고 뒷문을 활짝 열고서 심생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심생은 다른 걸 따질 겨를도 없이 저도 모르게 몸이 벌써 방에 들어갔죠. 그러자 여인이 다시 뒷문을 잠갔습니다. 도련님,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인은 안채로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방으로 온 부모는 심생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나이 17으로 아직껏 문 밖을 나가지 못하였지요. 그러다가 지난달 우연히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소강통교에서 덮어 쓴 쓰개가 바람에 날려 거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여기 계신 도련님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날 밤부터 저 도련님이 밤마다 찾아와 뒷방 아래에서 몰래 기다리기를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비가 내려도 오고 날이 추워도 오고 제가 문에 자물쇠를 채워 거절해도 오지 않겠어요? 저도 생각을 한 지 오래랍니다. 만일 소문이 밖으로 퍼져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밤에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는 걸 두고 누가 도련님 혼자 창밖에서 있다가 가는 줄 알겠어요? 분명 실제하지 않은 일로 오명을 쓰게 될 게 뻔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개에게 물린 꿩의 신세가 되고 말 거예요. 저분은 양반과 도령으로 바야흐로 청춘이라 혈기를 아직 누르지 못하는군요. 다만 벌과 나비가 꽃을 탐낼 줄만 알고 나중에 바람과 이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네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나지 않겠어요? 병이 들면 아마도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죽이지 않았어도 제가 죽인 셈이지요. 설사 남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 응보를 받겠지요. 게다가 저는 일개 중인 집 딸에 불과하잖아요. 제가 무슨 세상에 없는 경국지색이라고 도련님은 저를 솔개를 보고 매로 여기시어 제게 이리도 쉬지 않고 정성을 바치네요. 이런데도 제가 도련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도 필시 저를 미워하여 복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바라건대 부모님께서는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께서 연로하고 동기간도 없기에 시집가게 되면 대릴사위를 맞을 계획이었지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봉양을 다하고 돌아가신 뒤엔 제사라도 올릴 수 있다면 제 바람은 충분하였답니다. 한데 뜻밖의 일이 이리 되었네요. 이는 하늘의 뜻이라 말해 무엇하겠어요? 부모는 이 말에 멍하니 할 말을 잃었지요. 그리고 심생도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침내 둘은 동침을 하게 되었지요. 애타게 그리던 나머지라 그 기쁜 마음이야 미루어 짐작할 만하였지요. 이날 밤 처음 여인의 방으로 들어간 뒤로 심생은 날이면 날마다 점을 역해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갔습니다. 한편 여인의 집은 원래 역관을 하던 사람의 집이라 재산이 많은 집이었지요. 그래서 심생을 위하여
좋은 옷을 잔뜩 마련해 주었지만 심생은 그 옷을 입고 집으로 가면 혹 이상하게 볼까봐 쉬이 그 옷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심생이 이렇게 숨기며 조심조심하였으나 그의 집에서는 이미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밤 집을 나가 아침에나 돌아오니 안 그렇겠습니까? 결국 집에서는 심생 보고 과거 공부를 하라 하며 강제로 깊은 산속의 절로 보내버렸습니다. 심생은 속으로 원망스럽게 짝이 없었으나 집안의 압력을 못 이기고 벗들에게 이끌려 책을 싸들고 산사로 올라가야 하였지요. 산사의 선방에 머문 지 근 한 달이 되어 갈 즈음 누군가가 여인이 보낸 한글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여인이 이별을 알리는 유서였지요. 여인은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봄추위가 아직 여전한데 산사에서 글 공부하느라 몸은 평안한지요? 늘 마음으로 그리워한지라 잊을 날이 없답니다. 저는 낭군님이 떠난 뒤로 우연히 병을 얻었다가 점점 악화되어 무슨 약을 써도 듣지 않네요. 분명 이제 죽게 될 운명인가 봐요. 이 박명한 사람이야 살아본들 못하겠어요? 그래도 3가지 큰 한이 마음속에 맺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군요. 저는 본래 무남동녀로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요. 부모님은 나중에 대릴사위를 구하여 늙음하게 의지하고 또 집안의 뒷일을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않게 좋은 일에 막아 끼듯이 악연이 얽히고 말았네요. 덩굴이 외람되게 높은 소나무에 붙었으나 저희 집안 사이의 혼인은 이제 희망이 없어지고 말았네요. 이는 제가 아무 낙이 없이 씨름하다가 병으로 죽게 된 까닭입니다. 저 윗방에 늙으신 부모님도 영영 의지할 곳을 잃었으니 이것이 첫 번째 한이랍니다. 여자가 출가하면 문에 기대어 손님을 맞는 기생의 몸이 아닌 다음에야 종년이라도 남편이 있고 또 시부모가 있겠지요. 세상에 시부모가 모르는 며느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에게 속은 것처럼 몇 달이 지나도록 낭군님 댁 늙은 여자 종 하나도 보지 못하였지요. 살아서 부정하다는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고 죽어서도 돌아갈 곳 없는 귀신이 되었으니 이것이 두 번째 한이랍니다. 부인이 남편을 대할 때 음식을 장만하여 이바지하고 옷을 지어받드는 일만 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낭군님을 만난 이후 세월이 적지 않게 흘렀고 제가 직접 지은 옷도 적지 않은데 밥 한 그릇도 집에서 자식에 하지 못하였고 한 벌 옷도 입혀드리지 못하였지요. 낭군님을 모신 거라곤 다만 이부자리에서 뿐이었네요. 이것이 세 번째 한이랍니다. 게다가 상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순간 큰 이별을 하였고 병으로 몸져 누워 죽게 되었는데도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영별하게 되었네요. 이런 아녀자의 슬픔이야. 어찌 낭군님에게 말할 만한 것이겠어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창자는 이미 끊어지고 뼈는 다 녹으려 합니다. 비록 연약한 풀이 바람에 꺾이고 시든 꽃잎이 지늘기 된다 한들 끝없는 이 한은 언제 끝날는지요? 아, 창문 사이로의 만남은 이제 끝나고 말았어요. 바라건대 낭군님께서는 천한 저를 염두에 두지 말고 글 공부에 더욱 힘써서 하루빨리 청운의 꿈을 이루세요. 옥체를 내내 보증하기를 1000번 만번 빌겠습니다. 심생은 편지를 읽고는 흐느끼며 울었지요. 통곡하여 본들 이미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로 심생은 붓을 내던지고 무관직에 종사하여 벼슬이 금오랑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도 일찍 죽고 말았다 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세조 때 한양에는 가문 좋고 덕망 높은 김정승과 이정승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집안의 위치나 문벌이 비슷비슷하여 두 정승은 몹시 친하게 지냈지요. 더군다나 이들에게는 한날 한시에 얻은 아들이 하나씩 있으니 이는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두 정승은 집을 한 칸 마련하고 스승을 모셔 그곳에서 아들 둘이 함께 학문을 닦도록 하였습니다. 두 아들 역시 아비인 두 정승을 본받아 형제처럼 의좋게 지내며 평생에 관중과 포숙 같은 의리를 다지겠노라고 다짐하였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들의 우정과 같이 학문 또한 깊어져 두 사람은 과거를 볼 만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갑자년에 이르러 두 사람이 과거를 치렀는데 이 정승 대가들은 진사시에 합격하고 김정승 대가들은 대과시험에서 장원을 하였지요. 이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니 이보다 더한 경사가 없었습니다. 장원급제한 김생은 곧 평안감사를 제수받아 평양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부임지에 이생과 함께 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생은 자신의 직분은 조용히 공부하는 선비라고 여겨 번화하기로 유명한 평양에 가기를 꺼렸죠. 김생은 그런 친구를 겨우 설득하여 평양으로 데리고 와 깊숙하고 조용한 곳에 깨끗하고 조촐한 별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이생은 그곳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며 조용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생과 함께하던 날들을 그리워하던 김생이 잔치를 열어 이생을 초대하였지요. 이생은 화려한 잔치에는 영 흥미가 없어 가고 싶지 않았으나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어 초대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생이 막상 잔치에 가보니 술과 기생, 사내 진미가 휘황찬란하게 벌어져 있는 것이 영 마음에 탐탁지 않았지요. 꺼림칙한 마음으로 잔치 자리에 계속 앉아있던 이생은 기생들이 술을 권하며 노래를 부르자 결국 화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백성의 고열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술과 여자에 취해 있으니 참으로 이 잔치는 그저 보고 있을 수만은 없구나. 이렇듯 유난을 떨며 화내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썩 보기 좋지 않았는지 평안감사 김생은 이생을 진정시키려 하였지요. 그러나 이생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분위기를 흐리다가 결국 모든 이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김생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총명한 자를 데려오라 명하였지요. 그러자 평양 기생 중 으뜸이라는 19살 난 오유란이 불려왔습니다. 김생이 오유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별당에 사는 이생을 알고 있겠지? 그를 한번 유혹해 볼 수 있겠느냐? 한 달만 시간을 주신다면 할 수 있사옵니다. 만일 성공하지 못한다면 내 목숨이 달아날 것인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괜찮사옵니다. 오유란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하고는 지혜로운 머리로 이생을 유혹할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유란은 기생의 화려한 옷차림 대신 흰옷을 다소곳이 입고서 이생이 사는 별당 근처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기 시작했지요. 때는 춘3월 살랑살랑 봄바람이 사람의 마음을 간질간질 흔들 때였습니다. 이생은 봄밤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산책을 하며 시를 읊조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빨래 빵망이 소리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리고 소리를 따라가 보니 금빛 물결치는 시냇가에 웬 절세미인이 앉아 빨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생이 떨어져서 달빛에 비친 여인의 얼굴을 보니 통통한 볼이 보름달과 같았고 고운 자태가 이슬 머금은 꽃과 같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처음 본 이생은 마음을 빼앗겨 그 모습을 숨어서 계속 엿보고 있었지요. 오유라는 이생이 자신을 훔쳐보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매일 같은 장소로 가 같은 시각에 아름다운 자태로
아무 말 없이 계속 빨래를 하였습니다. 온 정신을 홀린 듯 이생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 종일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지요. 결국 그리움이 간절해진 이생은 글 공부마저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빨래터의 여인을 생각할 뿐이었지요. 사람이 태어나 살 날이 얼마나 되겠는가? 또 그 즐거움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생이 책을 덮고 하루 종일 오유란만을 기다리고 있자 오유란은 더는 시냇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생의 마음은 더욱더 애가 탔고 이불을 쓰고 누워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시름시름 이부자리에서 앓고만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귀에 익은 방망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생은 이불을 박차고 시냇가로 뛰어나갔고 이내 애타게 그리던 그 여인이 빨래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생은 처음에 주춤주춤 망설이다가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여인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자 쏜살같이 그 여인 앞에 다가갔습니다. 순간 여인은 부끄러운 듯 물었지요. 남녀가 유별하거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어느 댁 따님이시오. 소저는 양갓집 딸이었는데 부모님을 일찍 여윈 탓에 외가에서 자라났지요. 시집은 갔으나 서방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수저라고 지낸 지 3년째 됩니다. 그럼 성은 무엇이며 이름은 무엇이오? 제 성은 오가이며 이름은 유란이라 하옵니다. 이생은 그녀가 수절 과부라는 사실이 기뻤지요. 나는 한양에서 온 이생이라고 하오. 사실 낭자를 지켜본 지 한 달이 지났어. 늘 여기서 빨래를 하던 낭자가 갑자기 안 오시니 내 병이 다 나더이다. 부디 이런 날을 가련히 여기어 나와 함께 밤을 지내주시오. 외람되지만 저는 두 난군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도련님께서는 한양 지체 높은 집안의 귀하신 몸이고 소녀는 지방의 미천한 여자입니다. 백년해로를 맹세한 다음에 도련님께서 저를 버리신다면 어찌합니까? 흰옥은 한번 더러워지면 씻을 수가 없지요. 걱정 마시오. 나는 당신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겠소. 해와 달을 두고 맹세하리다. 이생이 그렇게 오유란을 잡아 끌어당기니 오유란 또한 못 이기는 척하며 두 사람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같이 어둠 속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었고 이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유란에게 흠뻑 빠져들고 말았지요. 결국 오유란은 이생을 유혹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한편 오유란은 이생의 근황을 낱낱이 김생에게 고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일이 김생이 계획한 대로 잘 되자 김생은 이생을 다시 초대하였습니다. 자네, 요즘 얼굴이 왜 이리 수척해졌는가? 글쎄, 요즘 생각이 많아. 잠을 설쳤더니 그런가 보네. 혹, 요즘 나 몰래 만나는 처자라도 있는 게 아닌가? 허허, 그 무슨... 아니면 되었네. 그래도 우리가 한 동네에서 한날 태어난 동무인데 혹여 고민이 있거든 언제든 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나? 김생이 짐짓 모른 체하며 떠보자 이생은 속으로 뜨끔했으나 어물어물 넘기기 바빴지요. 그때 갑자기 이생에게 급한 전갈이 왔는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이것은 김생이 이생의 꼴을 보려고 꾸민 거짓 전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생은 오유란 생각에 떠나기 싫어 말 위에 앉은 채 눈물을 떨어뜨렸죠. 이 서글픈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이생의 효성이 지극하여 눈물을 흘리는 줄로만 알고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이생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옮겨 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이생이 평양을 빠져나가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맞은편에서 누군가 다시 정가를 가져왔습니다. 내용인즉 아버지가 다시 쾌차하셨으니 집에 오지 말라는 내용이었지요. 사실 이생은 아버지가 쾌차하셨다는 소식보다 다시 오유란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뜰 듯이 기뻐하며 마부에게 서둘러 평양으로 돌아가자고 명했지요. 그러나 마부는 말을 빨리 모는 척만 하고 일부러 돌고 돌아 평양으로 향하였고 이생은 길에서 헛되이 며칠씩이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열흘 만에 다시 평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이생은 서둘러 빨래터로 향하는데 시냇가에 옛날에 없던 무덤이 보였습니다. 이생이 이상하게 여겨 지나가던 청년들에게 무덤이 생긴 연유를 묻자 청년 하나가 대답했지요. 우리 마을에는 유명한 연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년이 되어서도 마음을 지켜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그런데 새 사또가 부임하면서 데려온 친구 한 놈이 있었는데 금수만도 못한 그는 도적처럼 이 연료를 범하였지요. 그놈이 그 고든 여자를 백년가약을 맺는 체하며 유혹하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버렸고 연료는 그만 마음에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죽을 때에도 그 뜻이 어찌나 대단하던지요. 혈서를 써놓고 죽었는데 내용을 보자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자기는 이생의 여인이니 자신의 뼈를 이곳에 묻어 이생이 한 번이라도 무덤을 찾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생은 그 이야기에 정신이 멍해지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하였지요. 무덤 앞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이생은 종들에게 좋은 술과 과일을 사오도록 하고 엄숙한 제문을 직접 지어 무덤에 바쳤습니다. 눈물로 제문을 읽으며 제사를 지내는데 슬픔에 복받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지요. 자기 때문에 죽은 오유란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더해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생을 맞이하러 나온 김생이 얼굴이 수척한 연유를 물었지만 슬픔에 젖은 이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생이 김생과 술을 마시고 거처로 돌아왔는데 풀벌레 소리만 들리니 오유란 생각이 더욱 간절하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이생은 다시 병이 나고 말았지요. 그렇게 병은 깊어지고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이생이 아픈 몸을 겨우 일으켜 창밖을 보니 바로 소복을 입은 오유란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생은 뛸 듯이 기뻐 그녀를 붙잡고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것이 꿈이라고 아니면 분명 눈앞에 오유란이 홀령일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이생은 그저 기쁘기만 할 뿐이었지요. 내 사실은 당신을 저버린 것이 아니었어. 그 말을 하고 싶어 이렇게 밤마다 애태우다. 이렇게 병을 얻고 말았어. 하지만 오유란은 그저 미소 지을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생은 그런 오유란의 손을 잡고 함께 방으로 들어 한참을 안고 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오유란이 죽기 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지요. 오유란은 그 후 매일 해가 지면 나타나고 새벽닭이 울기 전에 돌아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생이 오유란에게 말했지요. 해가 진 뒤부터 새벽이 오기 전까지만 당신을 만날 수밖에 없다니 늘 아쉬운 마음뿐이요. 내가 바라는 바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뿐이니 나도 그냥 죽어서 그대와 함께하려 하오. 낭군님, 한낱 아녀자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시다니요. 그게 무슨 불효란 말입니까? 오유란이 애써 말리는 척하자 이생은 한사코 오유란과 함께하기를 고집할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이생이 잠을 깼는데 오유란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고 있질 않겠습니까? 아이고, 낭군님이 돌아가시고야 말았구나. 아이고. 이생이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해하며 물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느껴지고 정신도 말똥말똥한데 내가 죽었다니? 잠시 후 해가 뜨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관을 하나 메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생을 신경 쓰지 않고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였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생은 비로소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부모님께 죄를 저지르는 일이라 원통하였으나 밤낮으로 오유란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앞서니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날부터 오유란은 매일같이 음식을 가져와 이생을 먹였는데 하루는 그가 이 풍성한 음식을 어디서 마련해 오는지 궁금하여 묻자 오유란이 빙긋 웃으며 대답하였지요. 그야 토식 덕분이지요. 저를 한번 따라 나서 보시겠어요? 오유란이 이생의 손을 끌고 나가려 하자 때는 무더운 여름이었으나 이생은 여느 때와 같이 의관을 정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유란이 웃으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난구님, 산 몸과 죽은 몸은 구별하셔야지요. 우리는 남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머리에 관은 무엇이며 그 무거운 옷들은 다 무엇인가요? 삶과 죽음도 구별 못하시면서 몸가짐을 조심하여 무엇한단 말입니까? 허허, 아무도 나를 못 본다 해도 이렇게 나가려니 부끄럽구려. 걱정 마셔요. 우리가 귀신이라 볼 수 있는 자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리하여 오유란은 이생과 길을 나섰지요. 이생이 가벼운 옷만 입고 나가 수십 명을 지나쳤는데도 정말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유란은 이생을 이끌고 이방의 집으로 들어갔지요. 마침 이방이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오유란이 그 뺨을 친 후 가슴을 3번 치니 갑자기 그가 쓰러져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집안 사람들이 점쟁이를 불러다 갑자기 이방이 쓰러진 연유를 묻자 점쟁이가 말했지요. 억울하게 죽은 남자 귀신 하나, 여자 귀신 하나가 심술을 부리는군요. 잘 대접해주면 곧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자 이방의 집에서는 곧장 떡과 술, 고기를 양껏 차려 귀신에게 제를 지냈지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생은 혀를 내두르며 감탄을 하였습니다. 오유란이 이생에게 차린 음식을 어서 들라고 하자 이생은 술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는데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하였습니다. 차려진 음식을 다 먹고 나자 오유란은 남은 음식을 보자기에 싸서 이생과 함께 별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맙소사, 일찍이 나는 귀신을 믿지 않았거늘 오늘에야 실감하게 되는구려. 며칠 후 오유란이 이생에게 말하길 귀신이라도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것은 품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친구였던 감사에게 찾아가 음식을 얻어먹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뭐시오? 그건 아니 될 말이오. 그는 내 평생의 직이었고 형제 같은 사이였는데 어찌 그의 음식을 빼앗아 먹겠소. 절대 그럴 수는 없소. 이생이 펄쩍 뛰며 거절하자 오유란이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난구님,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사또와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절친한 사이셨으니 잘 대접받고 먹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생이 가만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이번에는 오유란이 홀치마만 입고 나섰지요. 그 모습을 본 이생은 지난번에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아예 홀딱 벗은 몸으로 문을 나섰습니다. 엉거주춤 알몸으로 나서는 이생의 모습은 참으로 우습고 볼품없었죠. 사람들은 발가벗은 이생의 모습에 웃지 않을 수 없었으나 사또에 엄한 명이 있었으므로
모른 체하며 거리를 지나갔지요. 이생은 그 모습으로 관아의 대청마루까지 올라갔습니다. 서방님, 지난번 제가 이방에게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음식이 나올 것입니다. 이생이 다시 한번 눈치를 살피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도 같았고 아닌 것도 같았지요. 이생이 꾸물꾸물 사또 앞으로 다가가 순간 그를 치려고 하는데 사또가 피우고 있던 담뱃대로 이생의 배를 툭툭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게, 꼴이 이게 뭔가? 이생은 화들짝 놀라며 덜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지만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렸으니 할 말이 없었지요. 그저 맥이 빠져 멍하니 있노라니 사또가 옷 한 벌을 내오게 하여 이생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생은 더 이상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길로 짐을 싸 한양으로 달아나고 말았지요. 그렇게 이생이 한양에 도착하여 집으로 가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 길이 없는 부모는 그저 아들의 안색이 좋지 않다고 걱정할 뿐이었는데 이생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니 그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라 여겼습니다. 사실 이생은 모욕을 당한 것이 너무나 분하여 그저 공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윽고 가을에 과거가 있어 글을 지으니 공부에 매달린 보람이 있어 한림학사로 뽑혔습니다. 온 집안에 경사가 났고 이후 암행어사까지 제수받으니 격경사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생은 평양을 감찰하는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평양에 흉년이 들었는데 감사가 선정을 베풀지 않으니 가서 엄히 다스리라는 임금의 명을 받은 것이죠. 이생은 자신이 받은 모욕을 갚아줄 생각에 신이 나 즉시 평양으로 향했죠. 그리고 암행어사 이생이 한참 만에 평양에 도착하니 그 모습은 예전과 다를 바가 없었고 지난날 자신이 받았던 치욕이 떠올랐지요. 이생은 그날 밤 역졸들에게 관아에 들이닥치자고 약속을 정하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관아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지요. 이방을 비롯한 관아의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도망가기에 바빴고 좌수나 별감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김감사는 한가로이 기생개월이와 잠을 자고 있다가 어사 출두 소리에 놀라 방에서 뛰쳐나왔지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가? 그 소리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감사가 고개를 들어보니 암행어사는 바로 친구인 이생이었지요. 아니, 자네는? 아이고, 오늘 나를 이렇게 놀라게 한 것을 생각하면 지난날 자네가 당했던 일보다 못하지는 않네. 뭐 어찌 되었든 이렇게 어사까지 된 것은 나의 정성이 한몫한 것 아닌가? 그러니 굳이 승부를 가리자면 내가 이긴 걸세. 어사가 감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풀리고 슬며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미 지난 일이니 그만하지. 그러고는 술을 내오라고 명하여 감사와 함께 술을 들었습니다. 감사는 지난날 너무 과하게 장난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어사도 웃으며 사과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 어사는 오유란이라는 여인을 포박하여 형장에 꿇어앉히고 호통을 하였습니다. 너는 내 지난 죄로 말미암아 오늘 맞아 죽을 것이다. 소녀는 죄를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너는 기생인 주제에 장부를 기만하고 희롱하였다. 산 사람 보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귀신이라고 속였으니 어찌 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사나리, 산 사람이 자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자신이 사람인지 신인지도 모르는데 거짓말을 한 사람만 탓하십니까?
속은 사람도 탓하셔야지요. 또한 저는 관아에 속한 몸이기에 사또께서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인데 어찌 저에게만 죄를 물으십니까? 어사가 그 말을 듣고 보니 또 그럴듯하여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었지요. 어사가 며칠을 평양에서 더 머무르며 공정하게 정치를 베풀고 상 줄 사람에게는 상을, 벌 줄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니 온 백성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이듬해 이어사와 김감사는 함께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도와가며 더욱 두텁게 정을 쌓으며 교류하였고 훗날 모두 정승이 되었다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몹시 가난한 무관이 살았지요. 그의 이름은 우아형이었습니다. 그가 평안도 어느 고을에서 무관으로 국경을 지키는 일을 하며 살던 무렵의 일입니다. 관아에는 기생 노릇을 하다 관아로 들어와 물 깃는 일을 하고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우아형은 평소 그 여인과 함께 지냈죠. 여인의 이름은 자란이었는데 하루는 자란이 우아형에게 말했습니다. 선달님께서 저를 첩으로 삼으셨는데 앞으로 무슨 재물로 저를 먹여 살리시렵니까? 객지에 나와 사는 고단한 처지에 너를 가까이 두려 했던 건 옷이나 빨고 떨어진 옷까지 깁는 일이나 돕게 할 양이었다. 나 같은 빈털터리가 무슨 재주로 널 호강시키겠느냐. 선달님을 모시어 철따라 옷가지를 제대로 입으시도록 하는 것이 제 직분인데 어찌 마련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을 어찌 감히 바라겠느냐?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은 없구나. 그러나 자라는 바느질과 길쌈을 부지런히 하여 음식과 의복을 바치는데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아형이 무관직을 잃고 평안도를 떠나게 되자 자란이 물었습니다. 선달님, 이곳을 떠나시게 되었으니 차라리 한양으로 가서 벼슬자리를 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글쎄다. 내 가진 게 없어 끼니도 못 있는 처지에 행장이며 식량을 대체 어떻게 마련하여 한양에 간단 말이냐? 그저 평산 시골로 들어가 오두막집에서 늙어 죽을 수밖에. 제가 선달님의 관상을 보니 결코 의지할 데 없이 외로울 뿐이 아니옵니다. 나중에 병사 한 자리는 넉넉히 하실 분입니다. 제게 평생 노력하여 모은 은전 600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행장을 꾸리고 말과 의복을 준비하여 한양으로 가셔서 일을 도모하시지요. 저는 본디 천한 몸이라 선달님을 기다리며 홀로 수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는 집에 잠깐 몸을 의지해 있다가 선달님이 이곳 수령으로 부임하시는 날이 오면 당장 동원으로 달려가 뵙겠습니다. 우아형은 뜻밖의 많은 재물을 얻은 데다 자란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해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으로 뒤에 만날 기약을 굳게 하고 길을 떠났지요. 우아형이 떠난 뒤 자란은 호라비로 지내는 나이든 군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나이든 군관이 막상 자란을 보니 젊은 데다 똑똑하고 싹싹한 성격으로 보여 후처로 삼아 같이 살았습니다. 전부인께서 하던 살림을 제게 맡기시니 그냥 얼음얼음 받을 수는 없네요. 집에 있는 기물과 곡물, 포목의 숫자를 정확히 장부에 기록해 제게 넘겨주세요. 아니, 이보게. 우리가 부부가 되어 해로하며 살려는 마당에 어찌 서로 의심을 두어 재산 장부 따위를 주고받는단 말인가? 낭비되는 것 없이 살림을 맡아 하려는 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나이든 군관은 자란이 한사코 청하자 그 말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자란이 재산을 야무지게 관리해 날로 살림살이가 불어나자 군관은 자란을 더욱 애지중지했습니다. 하루는 자란이 군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강 글을 깨쳤는데 조보에 실린 조정의 일을 읽어보니 재미있더군요. 우리 읍에 오는 조보를 좀 빌려다 주실 수 있나요? 허참으로 기특하여 여인이 어찌
홀로 그를 깨쳤단 말인가? 그래, 내 그 청대로 하지. 무관은 자란의 청대로 조보가 올 때마다 빌려다가 자란에게 보여주었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조보에서 우아형의 이름을 발견한 자란은 마음이 매우 흡족하였습니다. 이럭저럭 7년이 지나 우아형은 평안도 어느 고을의 수령으로 제수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보에 아무 고을의 원 우아형이 조정을 하직하고 부임하리라라는 글이 실렸던 것이지요. 그 글을 읽은 자란이 무관에게 말했습니다. 애당초 저는 여기서 오래 머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로 저는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무관은 자란의 말에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평소 지켜보던 자란은 한 번 먹은 마음을 쉽사리 되돌릴 수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였죠. 자란은 무관에게 자신이 이 집에 온 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일이 기록한 재산 장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당신 집에 살림을 맡아 표주박 하나, 사발 한 개라도 줄었다면 마땅히 부끄러울 일입니다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다섯이 열이 되었으니 직분을 다한 셈입니다. 하여 떠나는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운 듯합니다. 자라는 그날로 무관과 작별하고 자기가 데려다 기른 거지 아이에게 짐을 지우고는 상투를 틀고 남장을 하여 우아형을 찾아갔습니다. 우아형이 고을에 부임한 지 겨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라는 소원이 있는 백성이라 하고 관아의 마당으로 들어가 동원의 계단 아래 서서 말했지요. 사또, 은밀히 아를 일이 있사오니 제가 계단 위에 오를 수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아형이 의아해하며 그것을 허락했더니 자라는 다시 동원으로 올라서기를 청하고 또다시 방으로 들어가기를 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아형이 그 청을 이상히 여기면서도 무슨 일인가 궁금하여 남장한 자란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자란이 고개를 들고 말했지요. 날이 저를 알아보시겠사옵니까? 방금 부임한 내가 고을 백성을 어찌 알아본단 말인가? 그러자 자란은 상투를 벗어버리고 머리를 풀고 말했습니다. 아무 고을에 계실 때 여러 해 모셨던 제가 기억 안 나십니까? 우아형은 그제야 크게 놀라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내가 찾아오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구나. 이별할 때 기약한 대로 저는 벌써 오늘을 예상했습니다. 신기할 게 무에 있겠습니까? 우아형은 마침 혼자 몸이어서 자란을 안채에 머물게 하고 정실로 대우하며 자식과 며느리들에게 명을 받도록 했지요. 그날로 자란이 집안을 돌보고 자식이나 종들에게도 적당한 도리를 다해 대하니 집안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자란은 늘 우아형에게 부탁하여 조보를 받아보았는데 조보를 통해서 조정일을 헤아리고 있었죠. 그러다 평안감사가 누가 될지 정확하게 예측해 우아형에게 미리 손을 쓰도록 했습니다. 우아형이 재물을 모아 새로 평안감사가 될 사람에게 정성으로 바치니 실로 그 효험이 대단했지요. 그 사람이 실제로 평안감사가 된 뒤 우아형을 적극 청거한 덕에 평안도 본도 안에서만 6고을의 원을 지냈다 합니다. 또한 봉급이 점차늘어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더욱 힘쓰니 앞날이 날로 밝아졌고 순조롭게 승진해 마침내 벼슬이 철도사에 이르렀습니다. 우아형이 7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자라는 우아형의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죠. 영감께서는 시골 무관에서 출발해 장군 다음의 직위에 이르렀고 70살까지 사셨으니 아쉬움이 없으실 것이네. 그러니 자네들도 크게 슬퍼 말게나. 공치사를 하려는 건 아니네만 지아비를 섬김에 오랫동안 벼슬길을 도와서 높은 지위에 이르시도록 했으니 나 역시
소임을 다했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 또한 무엇을 슬퍼하리. 그리고 자라니 며느리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영감이 살아 계실 적에는 내가 살림을 도맡았지만 영감이 돌아가신 지금이야 큰 며느리가 마땅히 이 집의 주인이 될 것이네. 나는 서모에 불과하니 앞으로는 집안 살림을 큰 며느리에게 맡기겠네. 그러면서 창고에 저장하고 장롱 속에 넣어둔 재물을 정리한 장부와 열쇠를 함께 내주자 큰 며느리가 울면서 사양하며 말했죠. 어머님이 우리 집에 얼마나 공로가 많으셨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이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저희는 어머님을 더욱 정성껏 모시고자 합니다. 여태 해오신 대로 집안을 이끌어 주시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자라는 며느리에게 기어이 살림을 맡겼지요. 나는 오늘부터 큰 방을 내놓고 건너방으로 가서 지내려네. 자라는 그렇게 말하고 건너방을 치우고 들어가서는 이제 다시는 문을 나가지 않으리라 하고 다짐을 한 뒤 방문에 자물쇠를 채우더니 곡기를 끊어 죽고 말았다 합니다. 우아형의 장례도 끝나기 전에 자란마저 죽으니 우아형의 아들이 말했지요. 우리 새 어머님처럼 어진 분께 남들이 하듯 첩의 예우를 할 수는 없는 일. 마땅히 3월장을 지내고 별묘에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아들이 우선 우아형의 장례를 지내기 위해 발인을 할 때였습니다. 상여꾼이 많았는데도 상여가 무거워 움직이질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여꾼들이 한참을 애를 쓰다 안 되니 누군가 나서 말했지요. 사람의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감님의 혼령이 작은 마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러시는 겁니다. 그 말에 우아형의 아들이 급히 서모의 상여를 꾸며 함께 발인하니 그제야 우아형의 상여도 움직여 잘 갔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